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일을 끝내고 잠시 저녁에 약속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곧 있을 3분기에 대해서 만든 그래픽들과 테슬라의 주행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의 테슬라 소식에는 꼽은 카피는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거리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소결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솔직히 가장 저렴한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본 그래픽입니다. 근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세금 인센티브를 포함을 한다면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 가장 저렴하지만 실제 그 가격 그대로 보자면 테슬라 모델 3의 롱레인지가 주행거리당 가격으로 제일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행거리당 가격으로 볼 때 가장 저렴한 배터리 전기차는 테슬라 것입니다. 일단은 주행거리당 가격으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1인데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플러스가 137달러, 그리고 쉐보레 볼트가 145달러, 현대 코나는 세금을 포함하게 되면 119달러,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정가로 따지게 된다면 149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까지도 보면 모델 3 스탠다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기아 니로 이런 쪽도 있지만 마지막은 또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군에 굉장히 테슬라 모델이 많다는 것, 압도적인 경쟁 역량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질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인 주행거리의 효율화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모델 S의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 S로 알아본 주행거리 향상의 레코드입니다. 2012년 배터리 용량 85kWh로 출시가 되었고 그 당시 EPA 레인지는 265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배터리 용량은 100kWh까지 늘리게 되고 EPA 전격거리는 315마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4년 기록으로 보자면 무려 50마일이 늘어난 것이자 18.8%의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또 4년 후인 2020년에는 배터리 용량은 100kWh로 변하지 않았으나 최신의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 기준으로 볼 때 공식 주행 가능 거리가 402마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써 또 4년 만에 87마일의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이고 27.6%의 주행거리 증가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거리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이것이 조금 종합예술인 것 같다,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관리부터 파워트레인, 인버터까지 관리하면서 처음에 로드스터를 만들 때부터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수준을 높게 만들어서 양산차를 OTA를 쓰기 위한 전략을 고수해왔는데, 그 결과 2018년 모델 3부터는 차량 통합 수준까지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OTA의 강점에 대해서 10월 9일 날 얘기들이 바 있었죠. 당시로서도 2018년으로서도 파격적인 것이었고 지금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쉬 팀에 따르면 대부분의 오토메이커가 테슬라가 이룬 지점들까지 차량 통합 수준까지 오게 되려면 대략 2025년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OTA로 계속 차량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최적화, 효율화 시킬 수 있었고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같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OTA를 통해 계속해서 차량의 내용물을 바꿔올 수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향상에서 어찌됐든 가장 또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제1은 배터리겠죠. 배터리 합작사인 파나소닉이나 동행을 하고 있는 CATL, LG화학들도 있지만 관리 능력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역량은 꽤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우디 이트론의 사례를 본다면 이들은 배터리가 95.3kWh 팩을 탑재를 했으나 실가용 부분은 86.5kWh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타 제조업체와는 달리 전체의 팩 용량에 유사시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를 운전했을 당시, 그 당시에 이 리뷰어께서 거리가 0마일로 나왔고 96.2kWh를 이미 다 사용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102.5kWh의 팩 자체에는 6.3kWh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전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예비 능력이 있는 가스 탱크처럼 작동하도록 이를 제작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파워트레인을 통한 이쪽의 효율을 높이기도 한 몫을 이쪽도 더해줍니다. 테슬라가 카앤드라이버 미디어에 밝힌 바에 따르면 모터의 효율을 8%에서 10% 개선한 결과 주행 가능 거리는 15%에서 18% 정도 향상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처음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만들 때부터 최적 그리고 극한의 효율값을 구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까지 모델링을 통해서 지속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S 모터는 처음에 80%의 효율에서 지금은 90%를 넘겼고 EPA 테스트 동안에는 피크 시에 94%까지 기록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는 로드스터에 대한 수년 전의 얘기를 더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는 차량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MAT 랩 모델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서 차량에서 에너지 흐름을 보다가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모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로 이 부분을 조정을 해보거나 소프트웨어로 OTA로 개선을 하는 등 이런 보조 개선과 주 개선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얘기로도 타사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킬로와트 시당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종합예술을 통해 고성능과 장거리를 모두 잡아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의 발표처럼 이 새로운 음극이나 양극재 없이 셀 디자인 16%의 주행거리 향상, 그리고 셀과 차량 간의 통합 공정을 통해서도 티타늄 지지대나 이런 것을 뺨으로써 30%의 주행거리 향상이 이뤄진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테슬라 소식에서 두 번째 테마로 말씀을 드릴 점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프리뷰를 같이 한번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우선 분기 매출 83억 달러 수준에서 주당 순이익은 약 50 정도까지를 증대해서 바라봤고, 실제로는 예상치가 많이 변동되지가 않았으나 이것은 이제 3분기의 인도량이 실제 컨센서스 14만 대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월스트리트도 보고 시킹 알파의 EPS 컨센서스는 60센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분기 기록은 매출액 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EPS는 50센트였는데, 지금 이제 3분기 컨센서스는 83억 달러에 55에서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강세를 예상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순이익으로 약 85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추정치의 값과 실제 값에 대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으로 한번 알아보죠. 이 표를 보시면 매출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으나 실제로 EPS, 주당 순이익은 꾸준히 추정치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 크레딧 값이 얼마로 잡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설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으로 가보시면 2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80억 달러를 그린다고 보면 여기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전의 기록을 경신한 새로운 레코드를 쓰게 됩니다. 딜리버리 기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델 Y의 인도량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15,000대 수준에서 지금 34,000대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인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7년도 후반과 2018년도쯤에 보였던 모델 3의 상승에 따른 것처럼 모델 Y도 그런 곡선들을 한번 좀 더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보자면 컨센서스를 넣은 결과로는 매출이 83억 달러 수준일 때 총이익은 16억 달러, 영업이익은 5억 6,8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중요한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절하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데 가격을 낮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댄 레비가 이전에 했던 얘기들을 끌어오자면, 목표 주가는 여전히 현재보다 낮은 그런 애널리스트이지만 매출 총이익률과 컨센서스로 볼 때는 나름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S는 0.73달러, 73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고, 지금 컨센서스는 54, 55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베어드의 벤 칼로는 목표 주가는 현재 수준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매출 총이익률에 있어서는 약 4%포인트 하락할 것을 전망하면서, 이는 이제 대부분 크레딧 판매 감소에 따른 예상한 바를 넣은 것인데요. 실제 이제 크레딧 감소분 3%포인트를 빼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마 매출 총이익률 감소는 1포인트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드 쪽의 의견을 만약에 들어본다면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20.99%였으므로 19.99%거나 혹은 16.99%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로는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적인 Q&A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예상되고 많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4680 배터리 셀 폼팩터인데 플레이드 모델 S용으로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4680 폼팩터 배터리 셀 공장에 대한 그런 지금의 이제 카토로드에 있는 파일럿 플랜트죠. 거기에 대한 Q&A가 조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있었던 소식을 보자면 로드러너 파일럿 공장에 사람들이 저녁에도 출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셀을 24시간 7일 동안 돌렸을 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동 시 얼마만큼의 수율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검증과 수정을 거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궁금해하는 이유는 2021년 7월 1일에 이쯤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꼽히고 있는 기가베를린에서 당시에 이제 셀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배터리를 위한 기계 디자인 작업들을 진행해야 할 거란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